살을 내는 듯한 한기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와 굳어버린 무릎을 사정없이 찔러대고 있었지만 정호는 차마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애써 붙잡고 있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척추를 갉아먹는 것 같았으나 그는 감히 자세를 흐트리지도 못했고 감겨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며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피멍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방 안쪽 깊숙한 곳, 비단 이불 속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뿐이었는데 그 평온하고 규칙적인 호흡만이 정호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구원이자 형벌이었다. 그는 지금 문지방을 등지고 앉아 문고리를 자신의 옷고름에 단단히 묶어둔 채 혹여나 자신이 졸다가 쓰러져 문을 열어버리거나 혹은 밖에서 누군가가 불시에 들이닥칠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중이었다. 창호지에 비친 달빛이 서서히 이동하며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을 때 정호의 눈동자는 몽롱함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은 빛을 띠고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억눌린 욕망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숭고한 의지가 뒤엉켜 타오르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혈기왕성한 20살 청년을 따뜻한 이불 속이 아닌 차가운 문지방 앞으로 내몰아 스스로를 고문하는 듯한 이 기이한 불침번을 서게 만들었단 말인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5년 전 정호가 아직 15의 소년이었고 그의 신부 연하가 겨우 12살이었던 그의 겨울밤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 기막힌 사연의 전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혼례식 날 마당에는 국수잔치가 벌어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으나 정작 신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어린 신부 연화는 구석진 자리에 놓인 원앙 금침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화려한 옷을 입혀놓은 인형이라기보다는 도살장에 끌려와 처분을 기다리는 어린 짐승의 눈망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연화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 바람에 촛대가 흔들려 방 안에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거렸는데 그것이 마치 어린 신부의 공포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다. 정호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으니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아내이기 이전에 아직 부모의 품이 그리워 밤마다 칭얼거릴 나이의 어린아이였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의 정략과 가문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혼사라지만 공포에 질려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아이를 대면한 정호의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인 욕정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낭자, 그리 떨지 마시오. 내가 낭자를 잡아먹기라도 한단 말이오. 정우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서 서방님, 제가 아직 준비가라며 말끝을 흐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이 가득 묻어 있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물끄러미 신부를 바라보았는데 화장독이 오를까 걱정될 만큼 하얀 피부와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뺨을 보며 그는 문득 자신의 여동생을 떠올렸다. 만약 내 누이가 이런 상황에 처해 낯선 사내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면 나는 그 사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정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사내의 본능은 차가운 이성 아래 잠잠해졌고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연민과 책임감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 심지를 가위로 툭 잘라내어 방안을 어둑하게 만든 뒤 겉옷을 벗어 던지는 대신 다시 단단히 여미고는 방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연화는 정호가 밖으로 나가버려 소박을 놓는 것이 아닌가 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으나 정호는 나가는 대신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등을 기대었다. 연화 낭자, 안심하고 주무시오. 내 오늘 밤부터 낭자가 여인이 될 때까지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 것이오. 정호의 뜬금없는 선언에 연화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으나 정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희롱도 섞여 있지 않은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짐승이 아니오. 피지 않은 꽃봉우리를 억지로 꺾는다면 그것은 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것이지. 내 맹세코 낭자가 스스로 원하여 내 품에 안길 날이 올 때까지 손끝 하나 대지 않으리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그리고 불안해하는 어린 아내를 안심시키듯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정우는 그런 그녀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려 창호지 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의 사내가 어여쁜 신부를 방 안에 두고 밤새도록 문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문 중의 상고문이었다. 그날 밤부터 기나긴 고행의 서막에 올랐으니 정호는 밤마다 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자는 둥 마는 둥 족잠을 청해야 했다. 처음 며칠은 졸음을 참지 못해 고개를 꾸벅거리다 이마를 문틀에 택기도 했고 다리가 저려 혼자 끙끙거리며 마른 세수를 하기도 수십 번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새벽녘 잠결에 무심코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자신의 옷고름을 풀어 문고리와 단단히 묶어두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는 혹여나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 신부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요. 동시에 밖에서 누군가 엿듣거나 문을 열려 할 때 자신의 몸이 방패가 되게 하려는 이중의 잠금장치였다. 연화는 처음에는 그런 정호의 행동을 의아해하고 미안해하며 서방님, 이불이라도 덮으시지요 하고 권했으나 정호는 사내의 몸엔 열이 많아 이리 찬바람을 쐬어야 잠이 잘 온다라며 너스레를 떨곤 했다. 그러나 달빛에 비친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주먹 쥐은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나 있음을 어린 연화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매서운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오에 앉아서 자는 잠은 어느덧 기이한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벽에 기대어 자는 자세에 이골이나 엉덩이와 등 쪽에 굳은 살이 박일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육체의 적응과는 별개로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날아들기 시작했으니 혼례를 치른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신부의 배가 불러오지 않자 집안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정호의 어머니인 만인윤 씨는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는 아들의 안색이 날로 파리해지는 것을 보며 혀를 찼고 혹시 며느리 연화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들 정호가 남모를 병이라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정호는 어머니의 추궁이 있을 때마다 아직 때가 아니어서 하늘이 점지해주지 않는 것입니다라며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문지방과 사투를 벌이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쓴웃음을 삼켜야만 했다. 어느 날 밤 폭설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이었다. 밤바람이 유난히 거세어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었고 냉기가 방바닥을 뚫고 올라와 정호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연화는 잠결의 추위를 느꼈는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는데 정호는 자신의 속옷을 벗어 연화의 이불 위에 덮어주고는 갱겹 저고리 차림으로 문가에 앉아 추위와 맞서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 문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려는 기척이 느껴졌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문의 등을 더욱 밀착시켰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인들의 쑥덕거림이었다. 새 신랑이 밤마다 불도 끄지 않고 앉아만 있다던데 정말 고자라니? 쉿, 들리겠네. 헌데 신부 얼굴을 보니 아주 앳되던데 도련님이 취향이 아니신 게지. 비수 같은 말들이 정호의 귀에 꽂혔으나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문을 박차고 나가 저들의 경박한 입을 찢어놓을 수도 있었으나 그리한다면 연화가 받게 될 상처와 수치는 어찌할 것인가. 정호는 자신이 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 채 피지 못한 꽃인 연화를 세상의 더러운 입방아로부터 지켜내야만 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2살의 어린아이였던 연화는 어느새 17의 어엿한 처녀로 자라나고 있었고 그 세월 동안 정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문지방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아왔다. 그의 엉덩이 뼈는 닳고 닳아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지만 그의 정신력은 무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5년의 세월은 정호의 인내심만을 키운 것이 아니었으니 집안 내부에서는 그를 둘러싼 음흉한 음모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정호의 육촌 형벌되는 최판석이라는 자가 집안의 대소사를 돕는다는 핑계로 드나들며 자식이 없는 정호를 대신해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최판석은 겉으로는 정호를 위하는 척하며 보약을 지어오고 좋은 의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설쳤으나 뒤로는 종손이 구실을 못하니 대가 끊기게 생겼다라며 친척들을 선동하고 다녔다. 정호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으나 그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의 적보다 매일 밤 자신의 곁에서 무방비하게 잠든 연화를 지키는 것이 더 급선무였다. 어느 깊은 밤 정호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다리에 쥐가 나서가 아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희미한 달빛 아래 이불 속에 파묻혀 있던 연화가 어느새 일어나 앉아 정호의 등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호가 놀라 돌아보자 연화의 눈가에는 물기가 그득했다. 서방님, 어찌하여?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잠든 사이 정호가 겪어온 고행을 그 말 못할 희생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철없던 시절에는 그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 좋았으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밤마다 문을 지키고 앉아있는 지아비의 모습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정호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으려 했으나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흉한 꼴을 보이고 말았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절뚝거리는 정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하얀 손을 뻗어 정호의 얼음장 같은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정호는 심장이 둔인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터지는 소리이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여명이 밝아오며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에 스며들 때쯤이면 정호의 육체는 한계에 다다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밤새도록 차가운 문지방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쪽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뼈와 살을 분리하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수행과도 같았는데 특히나 새벽의 냉기가 바닥을 훑고 지나갈 때면 무릎 관절 마디마디가 얼음 조각에 찔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이를 악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닭이 채를 치며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정호는 그제야 뻣뻣하게 굳어버린 다리를 펴보려 안간힘을 썼으나 혈관이 막혀 감각이 없어진 하체는 마치 남의 살점인 양말을 듣지 않았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뚝뚝거리는 뼈마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울렸다. 그는 행여나 곤히 잠든 연화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고 겨우겨우 몸을 지탱하여 일어섰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밤새 지켜낸 신성한 성역을 바라보는 사제처럼 경건하기 그지없었다. 땀에 젖은 속적삼이 등에 달라붙어 식어가면서 오한이 들었지만 정호는 방바닥에 흩어진 이불자락을 조용히 끌어올려 연화의 어깨까지 덮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정호가 감당해야 할 시련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니 날이 밝으면 시작되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를 더욱 옥죄어 왔다.
정호의 어머니인 윤 씨 부인은 아침 문안 인사를 받기 위해 안방에 앉아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찬서리가 내린 듯 싸늘하기만 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윤 씨 부인에게 있어 가문의 수치이자 죽어서 조상님들을 뵙지 못할 불효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정호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문안 인사를 올리자 윤 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는 손길에 날카로운 신경질을 담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정호야, 네 안색이 날로 파리해지니 내 마음이 숫덩이가 되는 것 같구나. 도대체 밤새 무엇을 하기에 그리 피곤해 보이는 것이냐 라고 쏘아붙였다. 정호는 어머니의 의중을 알기에 고개를 숙이며 소자가 불민하여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어머님 심려치 마십시오라고 대답했으나 윤 씨 부인은 혀를 차며 네가 불민한 것이냐 아니면 네 처가 성녀인 것이냐 동네 개도 5년이면 새끼를 수십 마리는 쳤을 터인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소식이 없단 말이냐 라며 비수를 꽂았다. 그럴 때마다 정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으나 차마 어머니에게 자신이 5년 동안 아내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문지방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윤 씨 부인은 당장이라도 연화를 칠거지약 중 하나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죄가 아닌 지아비를 능멸하고 독수공방시킨 죄를 물어 내쫓으려 들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정호는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몸이 허하여 자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며느리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며 모든 허물을 자신에게 돌렸다. 윤 씨 부인은 아들의 그 맹목적인 태도가 더욱 못마땅하여 가슴을 치며 어이고 내 팔자야. 훤칠하던 내 아들이 장가간 뒤로 반편이가 되었구나라며 통곡에 가까운 한탄을 쏟아내곤 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탄식 소리는 담장을 넘어 사랑채와 부엌까지 퍼져나갔고 이는 곧 집안의 하인들에게 좋은 안녕거리가 되어 하루 종일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정호의 육촌 형벌되는 최판석의 발길이 잦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최판석은 겉으로는 넉살 좋은 웃음을 흘리며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검은 뱀처럼 음흉하여 정호가 후사를 보지 못하는 틈을 타 집안의 전답과 재산을 가로채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최판석은 갓을 비스듬히 쓰고 곰방대를 문 채 사랑채에 들이닥쳐서는 하인들이 듣는 앞에서 보란듯이 큼지막한 약재 꾸러미를 마루 위에 툭 던져놓았다. 아우님, 이게 뭔지 아는가? 저기 북쪽 오랑캐 땅에서 구한 해구신이라네. 산에 구실 못하는 데는 이거만 한 것이 없다 하여 내 거금을 들여 구해왔네. 그의 목소리는 짐짓 걱정하는 척했으나 그 안에는 정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비열한 웃음이 숨겨져 있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킥킥거리며 곁눈질을 했고 정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타올랐으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형님, 과한 관심이십니다.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챙길 터이니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최판석은 멈추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니 정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귓속말로 속삭이듯 말했으나 사실은 모두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우님, 자네 혹시 그 물건이 아예 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재수 씨가 밤마다 귀신이라도 씌어서 자네를 밀어내는 겐가? 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자네 안방 소식은 어찌 이리 감감무소식이란 말인가? 최판석의 눈빛은 정호의 반응을 살피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았고 그는 정호가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기만을 기다렸다.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으나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저 간교한 자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알기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화를 사겼다. 형님, 사람의 일륜지대 사는 하늘에 달린 것이지 약재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내자를 입에 올리실 때는
예의를 갖추어 주시지요. 정우의 서슬퍼런 눈빛에 최판석은 잠시 흠칫했으나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허허, 알겠네, 알겠어. 내 아우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니 너무 노여워 마시게라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뒤 마당에 남은 것은 모멸감과 불길한 예감뿐이었다. 한편 별당 깊은 곳에서 연화는 이 모든 소란을 숨죽여 듣고 있었다. 12살의 철없는 소녀였던 그녀는 이제 17의 꽃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고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가 자라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호가 밤마다 문지방을 지키는 것이 그저 사내의 독특한 버릇이거나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 정도로만 여겼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고통스러운 희생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정호가 기침을 삼키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면 절뚝거리는 다리를 감추려 애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연화는 자신의 어린 나이와 두려움 때문에 지아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시어머니에게 불효자 취급을 받으며 친척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물었다. 나는 이제 여인이 아닌가? 서방님은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시며 저리 고행을 자처하시는가?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아 방안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정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호의 어깨에 흘러내린 이불을 덮어주려다 멈칫했다. 정호의 잠든 얼굴은 몹시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나 그 표정만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한 듯 평온해 보였다. 연화는 그 순간 깨달았다. 저 사내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약속이자 한 여인의 존엄성이며 나아가 더러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순수를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저 굳건한 문지기가 언젠가 쓰러지게 된다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저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연화의 손끝이 정호의 거친 뺨에 살짝 스쳤을 때 정호가 움찔하며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 찰나의 침묵 속에 수만 가지의 말들이 오갔다. 안 주무시고 어찌 이러십니까? 정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으나 연화는 대답 대신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다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연화가 주저앉아 정호의 다리에 손을 대려하자 정호는 화들짝 놀라며 다리를 뒤로 뺐다. 아니요, 괜찮소. 내 다리는 튼튼하오. 정호의 당황한 반응에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거짓말이십니다. 낮에 마당에서 절뚝거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저 때문에 서방님이 병신 소리를 듣고 고자라는 오명까지 쓰시고. 연화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하자 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낮에 최판석이 뱉은 그 모욕적인 언사까지 다 듣고 있었구나. 정호는 문에 기대었던 몸을 일으켜 정좌를 하고 앉아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부인, 세상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그것은 개가 짖는 소리에 불과하오.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부인이 온전히 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오. 부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려 든다면 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소. 그러니 제발 자책하지 마시오. 정호의 말은 진심이었으나 그 진심이 오히려 연화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정호의 짐을 나눠주고 싶었고 그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5년 동안 쌓아온 정호의 철옹성 같은 의지는 연화가 쉽게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호는 다시 문 쪽으로 돌아앉으며
밤이 깊었으니 어서 주무시오.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께 문안을 가야 하지 않소라며 대화를 끊었다. 연하는 그넓고도 쓸쓸한 등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결국 이불 속으로 돌아와 숨죽여 울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정우와 연화의 위태로운 운명을 경고하는 듯했다. 다음 날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최판석이 퍼뜨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급기야는 정우의 처가 몽달 귀신이 들려 사내를 잡아먹으려 한다거나 정우가 사실은 남색을 즐기는 변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정우와 연화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며 피했고 윤씨 부인은 몸져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식음을 전폐한 어머니 앞에서 정우가 석고대죄를 하며 빌었으나 윤씨 부인은 문을 걸어 잠그고 네가 첩을 들이든 아니면 저 아이를 내치든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은 정우에게 내려진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다. 효와의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정우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다. 첩을 들인다는 것은 연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요. 연하를 내친다는 것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았다. 최판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윤씨 부인의 방문 앞에서 알짱거리며 기름을 부었다. 형수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조카가 저리 우유부단하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좋은 처자를 하나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들이시지요. 씨바지로라도 써서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 안에서 윤씨 부인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듣는 정호의 주먹은 피가 나도록 꽉 쥐어졌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최판석의 더러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가? 5년간의 침묵과 인내,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결백뿐이었다. 과연 이것으로 저 거대한 탐욕과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정호는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다가올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상갓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윤씨 부인이 곡기를 끊고 안방문을 걸어 잠근 지 벌써 사흘째 집안에 대들보인 정호는 마당 한복판에 거적을 깔고 석고대제를 올리고 있었다. 초여름의 뜨거운 볕이 정수리를 태울 듯 내리쬐다가도 밤이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땀 식은 등을 핥히고 지나갔으나 정호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어머니, 소자가 불효막심하여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미음을 드시옵소서라고 읍소할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입술은 타들어가 껍질이 벗겨져 피가 맺혀 있었으나 닫힌 방문은 야속하게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인들은 주인마님의 고집과 아들의 미련한 효심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고 담장 너머로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저 집안에 무슨 곡절이 있기에 저리 야단인가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사랑채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저 사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초가 다름 아닌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피지 못한 꽃봉오리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정우의 등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정우를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 앞에 나아가 제가 문제입니다. 저를 내치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그리하면 정우가 지난 5년간 지켜온 그 피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임을 알기에 주먹을 입에 물고 오열을 삼켜야만 했다. 그때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최판석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낯선 여인이 교태를 부리며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최판석은 마당에 엎드린 정우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다. 어이구, 아우님, 이게 무슨 꼴인가? 자네가 이러고 있다고 형수님 마음이 돌아서겠는가? 불효는 자네가 하고 있는데 왜 자네 몸을 축내나 그래? 그의 말에는 걱정은커녕 비릿한 조롱만이 가득했다. 정우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으나 최판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 서 있는 여인을 앞으로 잡아 끌었다. 자, 인사하게. 이 아이는 월향이라네. 읍내 기방에서 내가 눈여겨본 아이인데 아주 실하고 싹싹하여 자네 수발을 들기에 안성맞춤일세. 형수님께서도 대를 잇는 것이 소원이라 하셨으니 이 아이를 들여 시바지로라도 쓴다면 당장 방문을 여시지 않겠나? 정호의 어깨가 분노로 크게 들썩였다. 이것은 단순히 첩을 들이라는 권유가 아니라 정호의 인격을 짓밟고 연하를 능멸하는 처사였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판석을 노려보았다. 며칠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코란 눈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한 살기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와 같아 최판석조차 순간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형님, 내 집 마당에서 당장 이 천박한 작태를 거두십시오. 내 아직 어머니의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이나 내 아내는 엄연히 살아있고 내 방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여인을 데려와 집안물을 흐리려 하십니까? 정호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다. 평소 온순하고 조용하던 정호가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자 하인들도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최판석은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얼굴을 붉히며 본색을 드러냈다. 이놈이 형이 집안을 위해 애써 주선해 주었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드느냐? 네 놈이 고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 해보고 멀쩡한 철을 두고도 5년이나 소식이 없는 병신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내 오늘 이 월양이를 내 방에 밀어 넣어서라도 사내 구실을 하게 만들 테다. 최판석이 손짓하자 건장한 왈패 2명이 대문 밖에서 뛰어들어와 정호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정호는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탈진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였다. 멈추십시오.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난장판이 된 마당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사랑채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연화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숨어서 우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연화는 천천히 그러나 위엄있게 걸어 나와 정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17세가 된 그녀는 이제 제법 여인의 태가 났고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입술조차 기품 있어 보였다. 아주버님, 이것이 사대부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신 틈을 타 가장인 서방님을 능멸하고 첩시를 드리라 강요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입니까? 연화의 당찬 꾸짖음에 최판석은 헛웃음을 지었다. 이것 봐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재수씨가 아주 독이 바짝 올랐구만. 자네가 재구실을 못하니 내가 이러는 것 아닌가? 연화는 최판석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정호를 부축하며 말했다. 서방님의 구실은 제가 판단할 일이지 아주버님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위를 둘러싼 하인들과 최판석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서방님은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여 서방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탓이니 오늘 밤 서방님을 모시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썩 물러가십시오. 연화의 폭탄 같은 발언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정우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아귀 힘만큼은 정호의 팔을 부러질 듯 꽉 잡고 있었다. 최판석은 예상치 못한 반격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좋아, 두고 보지. 내일 아침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그땐 내 방식대로 할 테다. 라며 월향과 월패들을 데리고 씩씩거리며 물러갔다. 소동이 가라앉고 밤이 찾아왔다. 정우는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연아는 밖에서 목욕물을 데우고 있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우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연아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한 말은 오늘 밤 자신과 합방을 하겠다는 뜻인가? 5년간 지켜온 맹세를 이런 더러운 협박과 압박 속에서 깨뜨려야 한단 말인가? 정우에게 있어 연아와의 첫날 밤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아름다운 순간이어야 했다. 짐승처럼 쫓기듯 치러내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어머니는 쓰러져 있고 늑대 같은 친척은 문 밖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목욕을 마친 연화가 들어왔다.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 발그레한 뺨, 그리고 하얀 소복 차림의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정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보다 그 뒤에 숨겨진 결연한 슬픔이었다. 연화는 말없이 이불을 펴고 촛불 하나만을 남긴 채 나머지를 껐다. 그리고 정우 앞에 다소곳이 앉아 고개를 숙였다. 서방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방님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저도 알 만큼 알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안으시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주십시오. 연화의 손이 떨리며 저고리 고름으로 향했다. 그 순간 정호가 연화의 손을 낚아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부인, 이러지 마시오. 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연화가 놀라 고개를 들자 정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지난 5년간 문지방에 기대어 밤을 지새운 것은 단순히 부인이 어려서가 아니었소. 부인이 진정으로 나를 원하고 우리의 결합이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요. 그런데 오늘 밤 저 밖의 짐승들이 지저대는 소리에 떠밀려 부인을 안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소. 그것은 굴복이고 부인을 도구로 만드는 일이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오. 연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하오나 서방님. 그럼 어찌합니까? 어머님은 돌아가실 지경이고 최판석은 내일 아침이면 또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우는 연화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가 심장 소리를 느끼게 했다. 부인, 나를 믿으시오. 나는 바보가 아니오. 5년간 잠든 척하며 나는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소. 최판석이 우리 집안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장부를 조작해 소작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소. 나는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이요. 부인이 자라나 내 곁에 든든히 서줄 때를 말이오. 정호의 말은 연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칼을 갈고 있었다. 다만 그 칼을 휘두를 명분과 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등 뒤를 맡길 반려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남편은 유약한 서생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깊은 속내를 지닌 거목이라는 것을. 연화는 눈물을 닦고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방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서방님의 뜻이 그리 깊은 줄 모르고 조급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서방님의 보호만 받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서방님의 아내로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근심 없는 환한 미소였다. 부인,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시오. 문지방은 내가 지킬 것이나 내일 새벽에는 문을 열고 나갈 것이오. 최판석이 쳐놓은 덫을 부수러 갈 것이오. 부인은 내일 아침 어머니께 가서 당당히 말씀드리시오. 우리가 합방을 치렀노라고 그리고 며칠 내로 증거를 보이겠노라고 말이오. 거짓말을 하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거짓이 아니오. 마음이 통하였으니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오. 육체의 섞임은 그 다음 문제일 뿐. 최판석을 몰아내고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은 뒤 가장 축복받는 날에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될 것이오. 그날 밤 정우는 여느 때처럼 문지방에 기대어 앉았으나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힘찼고 정우의 머릿속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정우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다. 그의 품에는 지난밤 몰래 빼내온 집안의 치부책 재산,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는 마당에 서서 사랑채 지붕 위로 떠있는 금액달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최판석, 내 놈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내 오늘 낱낱이 파헤쳐 주마. 한편 연화는 정우가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정우가 덮어주고 간 이불을 개어놓고 거울 앞에 앉아 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전쟁이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하인들을 단속하며 정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사수해야 했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은장도를 꺼내어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이것은 자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무기였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는 오히려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다. 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었으나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최판석이 왈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치기 직전 연화는 윤씨 부인의 방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문을 여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 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안주인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닫혀있던 안방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길고 긴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 김씨 가문의 마당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정우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진 지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최판석이 마을의 유지들과 집안 어르신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들이닥쳤다. 그의 뒤에는 어제 보았던 기생월량뿐만 아니라 험상인게 생긴 왈패들과 심지어 동네 의원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 기필코 사단사단을 내고야 말겠다는 그의 저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랑채 마루에 좌정한 최판석은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고 영문을 모른 채 끌려온 문중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문이 열리고 윤씨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곡기를 끊어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나 안주인으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 곁에는 연화가 마치 호위무사처럼 윤씨 부인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 오히려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형수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리 나오시게 하여 송구합니다. 허나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리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최판석이 짐짓 안타까운 척 너스레를 떨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자네가 내 집안일에 이토록 유난을 떠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아들이 잠시 방황하는 것뿐일세. 방황이라니요. 5년입니다. 5년. 사내 구실을 못하는 놈을 언제까지 끼고 두시렵니까? 오늘 제가 데려온 용한 의원에게 진맥을 받게 하여 그놈이 고자인지 아닌지 만천하에 밝히고 만약 병신이라면 당장 이 월향이를 들여 시를 받든지 양자를 드리든지 결판을 내야 합니다. 최판석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양반집 종손이 고자라니 말세로다. 저 어린 색시가 불쌍해서 어쩌나. 수치심에 윤씨 부인의 몸이 휘청거렸으나 연화가 단단히 잡아주었다. 그때였다.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 안방마님을 들이라 마라 하느냐. 대문이 활짝 열리며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호였다. 그는 지난밤의 초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관복을 차려입은 사또와 포졸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최판석은 사또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사또 나리께서 여기 너인 일로. 정호는 최판석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사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사또 나리, 이자가 바로 제가 고한 그자입니다. 제 아버님 돌아가신 후 제가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틈을 타 집안의 전담 문서를 위조하고 소작인들의 고열을 쥐어짜 제 배를 불린 도둑놈입니다. 정호가 품에서 꺼내든 것은 지난밤 몰래 빼내온 이중 장부였다. 최판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거짓 장부를 들이밀어. 최판석이 달려들려 하자 포졸들이 창을 들이대며 그를 제압했다. 사또가 장부를 훑어보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최판석께 내 놈의 악행은 이미 관아에 진정서가 수없이 들어와 있던 터였다. 다만 물증이 없어 두고 보던 차에 김진사의 아들이 명백한 증거를 가져왔으니 더 이상 발뺌할 생각 마라.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죄인 취급받던 정호가 심판자가 되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섰다. 문중 어르신들은 그제야 최판석의 흉계에 속았음을 깨닫고 웅성거렸다. 궁지에 몰린 최판석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듯 도끼의 찬눈으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하하하. 그래, 내가 돈 좀 만졌다 치자. 허나 사또 나리, 저놈은 사내도 아닙니다. 제 마누라 하나 건사 못하고 밤마다 문지방이나 긁고 앉아있는 천치놈이 종손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칠거지하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저놈이 씨 없는 수박인지 저 계집이 돌밭인지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최판석은 물귀신 작전으로 정호의 치부를 다시금 공격했다. 돈 문제는 돈 문제고 대를 잇는 문제는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기에 좌중의 분위기가 다시 묘하게 흘러갔다. 사또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다. 김생원, 이자의 말이 사실인가? 5년 동안 후사가 없다는 것이.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고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지난밤 연화와 합방을 했다고 말하면 그만이었다. 허나 그리하면 연화의 순결을 의심받거나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정호가 망설이는 사이 최판석이 기세를 몰아 소리쳤다. 보십시오.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의원, 어서 가서 저놈의 바지를 내리고 확인해보라.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고 윤씨 부인은 충격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정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주먹을 쥐었을 때 침묵을 지키던 연화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정호의 앞을 막아서며 사또와 좌중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십시오. 제 지아비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서방님이 후사를 보지 못한 것은 몸에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극한 효심과 저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최판석이 코웃음을 쳤다. 사랑? 사랑해서 5년 동안 독수공방을 시켰단 말이냐. 핑계도 그럴듯하게 대라. 연화는 품속에서 하얀 무명천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혼례식 때 신방에 깔았던 원앙금 짐의 속사계였다. 아무런 흔적도 없는 눈처럼 하얀 천이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보통 첫날 밤을 치르면 혈흔이 묻어 있어야 정상인데 저리 깨끗한 천을 증거라고 내밀다니? 보십시오. 이 천은 5년 전 제가 12살 되던 해 혼례를 치른 날 깔았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어리고 두려워 서방님을 거부했습니다. 보통의 사내라면 억지로라도 취하여 욕심을 채웠겠지요. 허나 제 서방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으나 그 울림은 마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서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억지로 꺾는 것은 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것이다. 그날부터 서방님은 매일 밤 저 문지방에 기대어 주무셨습니다. 혹여나 잠결에 저를 건드릴까봐, 혹여나 밖에서 짐승 같은 자들이 엿볼까봐 자신의 몸을 묶고 문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5년입니다. 무려 800일이 넘는 밤을 꼬박 앉아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호에게 쏠렸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의 어깨는 긍지로 펴져 있었다.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서방님을 바보라 비웃고 고자라 조롱했습니다. 하오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어린 아내가 온전히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내대장부의 기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뼈가 삭는 고통을 감내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두고 어찌 불효라 하며 어찌 사내가 아니라 하십니까? 연화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는 윤씨 부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비로소 아들의 파리한 안색과 절뚝거리던 다리의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의 훈장어었다. 윤씨 부인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 애미가 눈이 멀어 너를 못 알아보았구나. 네가 그토록 깊은 뜻을 품은 줄 모르고 못난 애미가 너를 죽이려 들었구나. 사또 역시 감복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실로 놀라운 일이로다. 옛 성현의 말씀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 신돋게 하였는데 김생원의 행실이야말로 군자의 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인륜을 베풀었으니 이는 만인의 귀감이 될 만하다. 하지만 최판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저 계집이 말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5년을 참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렸다. 드러난 그의 종아리와 무릎, 엉덩이 쪽 허벅지에는 굳은 살이 껍질처럼 박여 있었고 혈액 순환이 안 되어 검푸르게 변색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것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차가운 문지방과 사투를 벌인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증거였다. 최판석, 보아라. 이것이 내가 밤마다 문을 지키며 얻은 훈장이다. 내 놈이 탐욕에 눈멀어 장부를 조작할 때 나는 이 다리로 내 가문의 도덕과 내 아내의 순결을 지켰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정호의 일갈에 최판석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다. 의원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것은 앉아서 자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사람의 인내심으로 어찌 이런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또가 호통을 쳤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최판석을 당장 오라줄로 묶어라. 남의 재산을 탐한 죄도 크거니와 지고지순한 부부의 연을 끊으려 하고 무고한 일을 모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관하로 끌고 가서 곤장으로 다스린 후 귀양을 보낼 것이다. 포졸들이 최판석을 결박하자 그는 아이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며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함께 왔던 기생월향과 왈패들은 쥐새끼처럼 도망치려다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문매를 맞고 쫓겨났다. 마당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문중 어르신들은 정호에게 다가와 자네가 진정한 우리 가문의 종손일세 우리가 미안한 애라며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저런 남편은 천하에 다시 없을 것이라며 칭송했다. 소란이 끝나고 최판석이 끌려간 뒤 마당에는 정호와 연화 그리고 윤씨 부인만이 남았다. 정호는 절뚝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윤씨 부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니다, 아니다. 네가 불효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 아들이 이토록 훌륭한 대장부인 줄 모르고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그리고 윤씨 부인은 연하를 바라보았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아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내 서방이 너를 그리 아끼는 줄도 모르고 내가 모질게 굴었구나. 너희 부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우리 집안에는 복만 들어올 것이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5년의 서름과 긴장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정호는 두 여인을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악인이 사라진 지금, 정호와 연화 앞에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과제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5년 동안 미뤄두었던 진정한 의미의 첫날 밤이었다. 그날 저녁, 윤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안방보다 더 따뜻하고 아늑한 별채를 치우게 했다. 그리고 원앙금침을 새로 깔고 가장 좋은 술과 음식을 내오게 했다. 오늘은 아무도 너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못다 한정을 나누고 이제는 문지방이 아닌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히 쉬거라. 윤씨 부인의 말에 정호와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오자 정호는 연화의 손을 잡고 별채로 향했다. 5년 전 두려움에 떨던 어린 신부는 이제 없었다. 대신 그 곁에는 수많은 풍파를 함께 이겨낸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반려자가 수줍은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문지방을 넘는 정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 필요가 없었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한 여인의 온전한 지아비가 되는 것이었다. 방문이 닫히고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봄날의 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비로소 만개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맑고 깊은 고요가 찾아오는 법이니 최판석과 그 무리가 관하로 끌려가고 집안을 어지럽히던 흉흉한 소문들이 씻은 듯이 사라진 김진사 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늑했다. 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백꽃잎들이 밤바람에 실려 하얗게 흩날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별채의 불빛만이 홀로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연화가 비로소 17살이 되는 날이자 5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서 마주하는 첫날 밤이었다. 방 안에는 원앙금침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병풍 뒤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라 긴장을 풀어주었으나 정호와 연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의 공포나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애틋한 정이 한데 뒤섞인 마치 잘 익은 술향기처럼 진하고 묵직한 감정이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합 한 주를 따랐다. 맑은 술이 표주박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웠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기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정호가 잔을 들어 연화에게 건네자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으나 그 손길만은 단호하게 잔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의 소매 끝이 스치며 미세한 마찰음이 일었고 그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정호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5년 동안 문지방 너머로만 지켜보았던 아내, 꿈속에서나 그리며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 여인이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인, 이 술을 마시면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요. 지난 5년간 부인을 기다리게 하여 미안하오. 내 비록 부족한 지압이나 이 술잔에 담긴 맹세만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킬 것이요. 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깔렸으나 그 안에는 태산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
기다린 것은 제가 아니라 서방님이십니다. 철없던 저를 위해 청춘을 문지방에 바치시고 세상의 조롱을 홀로 감내하셨습니다. 소녀, 오늘 밤 서방님의 그 깊은 바다 같은 마음에 제 작은 배를 띄우려 합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은 서로의 팔을 교차하여 술을 마셨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술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나른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정호는 빈잔을 상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5년 전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치던 어린 소녀는 이제 없었다. 정호의 손길이 닿자 연화는 오히려 급품으로 파고들며 정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정호는 코끝을 스치는 연화의 머릿기름 냄새와 설레음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일 800일 밤 동안 상상조차 불허했던 금단의 향기였으나 이제는 그가 마음껏 취해도 되는 합법적인 축복이었다. 부인, 춥지는 않으시오? 정호가 묻자 연화는 고개를 들어 정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방님의 품이 이리 따뜻한데 어찌 춥겠습니까? 허나 서방님의 무릎이 걱정됩니다. 연화는 정호의 바지 위로 굳은 살이 박인 무릎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정호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애써 삼켰다. 차가운 문지방에 짓눌려 감각조차 무뎌졌던 무릎이었으나 연화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마치 얼어붙은 대지에 봄비가 내리듯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이제 다시는 그 차가운 곳에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화의 속삭임과 함께 그녀의 손이 정호의 가끈을 풀었다. 투박한 정호의 손도 연화의 저고리 고름으로 향했다. 매듭이 풀리고 옷자락이 흘러내리자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며 두 사람의 실루엣을 벽에 비추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연화를 눕혔다. 5년 동안 수직으로 앉아 밤을 보냈던 그가 비로소 사랑하는 여인 곁에서 수평으로 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정호는 척추를 타고 흐르는 안도감에 긴 탄식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 위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연화의 숨결이 덮쳐왔다. 그날 밤의 합궁은 격렬하기보다는 성스럽고 경건했다. 그것은 육체의 탐닉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었다. 정호는 연화의 몸을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애지중지 어루만졌고 연화는 그런 정호의 배려에 눈물 흘리며 온몸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동 소리를 확인하며 하나가 되었다. 5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 기쁨은 배가 되었고 인내가 있었기에 그 연락은 더욱 달콤했다. 정우는 연하의 귓가에 끊임없이 고맙소, 사랑하오, 은혜하오라고 속삭였고 연하는 정우의 등을 꽉 끌어안으며 무언의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별채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윤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절대 인기척을 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고는 안채 마루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정호와 연하가 밖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밤새 내린 단비에 젖은 꽃처럼 싱그러운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정호는 더 이상 파리하고 병약해 보이지 않았으며 연하는 수줍음 속에서도 여인의 성숙미를 풍기고 있었다. 두 사람이 윤씨 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자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야 내 마음의 짐을 덜었구나. 너희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내가 100년을 더 산 것보다 기쁘다. 이제 지난날의 서름은 다 잊고 알콩달콩 잘 살 일만 남았다. 집안 하인들도 싱글벙글하며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정호가 고자라느니 병신이라느니 했던 헛소문들은 며칠 뒤 정호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당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화가 윤기 흐르는 얼굴로 장에 나가면서 봄눈 녹듯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5년을 기다린 순정파라며 정호를 치켜 세우기 시작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3년이 지났다. 김진사 댁 마당에는
어린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다. 3살 배기 아들 명수가 뒤뚱뒤뚱 마당을 뛰어다니고 정우가 그 뒤를 쫓으며 녀석 참 빠르기도 하지. 아비 좀 보고 가거라 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던 연화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딸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윤씨 부인은 손자의 재롱에 입이 귀에 걸려 아이고 내 강아지 할미한테 오려무나 하며 팔을 벌렸다. 집안은 활기가 넘쳤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으며 무엇보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최판석이 횡령했던 재산은 관아의 도움으로 대부분 되찾았고 정우는 그 돈으로 마을의 가난한 소작인들을 위해 빚을 탕감해주고 서당을 증축하여 학문에 정진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을 일러 적선지가 선을 쌓은 집안라 부르며 칭송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정우와 연화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구경하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자 정우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정우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기억나십니까? 8년 전 서방님이 저 문지방에 앉아 밤새 추위와 싸우시던 그날들을요. 정우는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소. 뼈가 시리고 살이 트는 고통이었지. 허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온함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구려. 만약 그때 내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부인을 탐했더라면, 혹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부인을 닥달했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했을 것이요. 연화는 정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말했다. 서방님은 제게 문지방이 아니라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대한 산이셨습니다. 그때 지켜주신 것은 제 몸만이 아니라 제 영혼과 우리가 평생 함께할 사랑의 뿌리였습니다. 내세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정우는 연화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맹세와 기억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훈장으로 남아 있었다. 부인,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하오. 어떤 꽃은 봄에 일찍 피고 어떤 꽃은 가을 늦게까지 기다려야 피지. 나는 그저 부인이라는 꽃이 가장 아름답게 만개할 때를 기다린 정원사였을 뿐이오. 그리고 보시오. 이토록 아름다운 꽃과 열매 자식들을 얻었으니 나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달빛이 그들의 미소를 비추었고 마당의 늙은 소나무가 그윽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며 진정한 쾌락은 인내의 끝에서 얻어지는 달콤한 열매인 것이다. 20세 청년이 12세 신부를 위해 5년간 문지방을 지킨 이 기막힌 사연은 단순히 한 가문의 일화를 넘어 세상의 모든 급한 마음들에게 조용히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고 오래 공들인 것은 영원히 빛난다는 진리를 김진사 댁의 밤은 깊어가고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정우와 연화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내일 떠오를 더 찬란한 태양을 기다리며 깊은 잠에 들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잡을 수 없으나 그 물결이 깎아놓은 바위에는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 법이다. 김진사 댁의 기둥뿌리에는 푸른 이끼가 덮였고 마당의 배나무는 둥치가 굵어져 장정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거대해졌으나 사랑채 문지방에 깊게 패인 자국만은 여전히 선명하여 그 집안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노인이 된 정호는 지팡이를 짚고 그 문지방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거칠어진 나무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마디는 굵어졌고 검버섯이 피었으나 눈빛만은
40년 전 그 겨울밤의 청년처럼 맑고 깊었다. 이제 그는 이 고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까지 덕망 높은 어른으로 추앙받으며 문지방 진사라는 벼로로 불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벼로가 단순히 그가 문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욕망이라는 문턱을 넘어선 인물이라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부르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젊은 선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정호의 손자이자 갓 혼례를 치른 지 석 달이 된 인수였다. 인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여 화가 잔뜩 나 있었고 가끈은 비뚤어진 채였다. 정호는 혀를 차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울렸다. 어허, 양반집 자손이 어찌 이리 경망스럽게 뛰어다니느냐. 숨을 고르고 연유를 말해보거라. 인수는 씩씩거리며 마당에 주저앉아 하소연을 시작했다. 할아버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제 처가 어찌나 답답한지 석 달이 지나도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법이 없고 밤에 손이라도 잡으려 하면 기겁을 하며 이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제가 무슨 도깨비라도 됩니까? 남들은 깨가 쏟아진다는데 저는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당장 친정으로 돌려보내든지 해야지. 정우는 인수의 불평을 들으며 허어 웃었다. 그 모습이 마치 40년 전 자신의 다리 저림을 참으며 문지방에 앉아 있을 때 속모르는 사람들이 수군대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젊음은 언제나 조급하고 사랑은 언제나 서툴기 마련이었다. 정호는 인수를 데리고 사랑채 캔마루에 앉았다. 그리고 하인에게 차를 내오라 이른 뒤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인수야, 너는 저 배나무가 언제 꽃을 피우는지 아느냐? 인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봄이 오면 피지 않습니까? 그렇지. 헌데 만약 네가 한겨울에 백꽃이 보고 싶다고 하여 나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가지를 흔든다면 꽃이 피겠느냐? 그야 나무가 죽어버리겠지요. 억지 부리는 것 아닙니까?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부부의 연도 그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다. 네가 급한 마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놀라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네 처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직 너라는 계절이 그녀에게 봄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반박하려 했으나 정호의 위험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정호는 지팡이로 문지방의 패인 자국을 가리켰다. 보아라, 이 자국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인수는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 자국을 힐끔 쳐다보았다. 할아버님께서 젊으셨을 때 앉아서 주무시던 자리라 들었습니다. 그래, 5년이다. 나는 네 할머니를 얻기 위해 5년의 밤을 저기서 보냈다. 8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추위와 졸음, 그리고 내 안의 욕망과 싸웠지.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 병신이라 비웃었으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인 줄 아느냐? 인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기다린 것은 네 할머니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저 문지방을 지킴으로써 네 할머니에게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믿음을 심어주려 했다. 그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 꽃이 될 때까지 나는 기꺼이 걸음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다. 정호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인수의 가슴을 쳤다. 5년이라니 고작 석 달을 못 참아 아내를 쫓아내겠다고 날뛰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할아버님,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기다림에도 방법이 있는 법이다.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건네며 네가 그녀의 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네 처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든든한 나무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정우는
인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가서 네 처에게 사과하거라.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억지로 안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발치에 이불을 덮어주며 잘 자라. 한마디만 하고 물러나거라.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그녀가 먼저 내 손을 잡는 날이 올 것이다. 인수는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는 깨달음을 얻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정우는 멀어지는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방향을 일러줄 수는 있는 법이었다. 그때 안채에서 연화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6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음에도 그녀의 자태는 여전히 고왔고 세월의 주름조차 그녀의 온화한 기품을 해치지 못했다. 연화는 정호가 앉아있는 챗마루로 다가와 옆에 앉았다. 영감, 손주 녀석을 또 혼내셨습니까? 연화가 웃으며 묻자 정호는 짐짓 모른 체하며 말했다. 혼내기는 사내 녀석이 성미가 급해서 인생 공부 좀 시켰지. 부인,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저 녀석들은 양반이야. 연화는 옛 생각에 잠긴 듯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때는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영감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말라 죽었을 겁니다. 매일 밤 문 밖에서 들려오던 영감의 기침 소리가 저에게는 자장가보다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연화의 주름진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거칠어진 두 손이 포개지자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다. 부인, 나는 지금도 가끔 꿈을 꾸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찌할까 하고. 허나 내 대답은 언제나 같소. 나는 또다시 그 문지방에 앉을 것이요. 부인이 내게 준 행복은 5년의 고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값진 것이었으니까.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정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영감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제가 먼저 따뜻한 이불을 들고 나가 영감을 안아드리겠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워 올렸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배나무 두 그루가 서로의 가지를 얽어매고 비바람을 견뎌온 것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날 밤 정우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연화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40년 전 문지방 너머에서 듣던 그 숨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차가운 문도 세상의 편견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의 긴 세월이 빚어낸 두터운 신뢰와 사랑만이 공기처럼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호는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기력도 날로 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떠나더라도 이 집안 곳곳에 그리고 자식들의 가슴 속에 자신의 사랑이 문지방의 전설로 남아 영원히 지켜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정우는 잠든 연화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맹세를 되뇌었다. 부인, 내가 먼저 가는 날이 오더라도 슬퍼 마시오. 저승 문턱에서도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것이오. 이번에는 문지방에 앉아서가 아니라 꽃길을 깔아놓고 환하게 웃으며 당신을 맞이하리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시오. 다음날 아침 김진사 댁에는 평온한 정막이 감돌았다. 인수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내를 배려하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다시금 화목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사랑채 문지방의 패인 자국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가 깎여나간 흔적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바친 청춘의 기록이자 인내가 만들어낸 사랑의 승전비였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훗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곤 했다. 저 집 문지방을 보아라. 저것이 바로 진짜 사내의 사랑이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란다.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고을을 넘어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급하고 가벼운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김정우와 연화낭자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묵은 술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견디고 고통을 넘어